고도근시도 라식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라식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높은 초고도근시의 경우에는 근래에는 라식 수술을 하지 않고 안구내, 그러니까 눈의 맨 앞쪽에 렌즈를 착용한 것처럼 그러한 렌즈를 눈 속에 넣어주는 렌즈 삽입술이 더 각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라식 수술도 아주 통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라식 수술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라섹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통증은 미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아직은 성장기에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 자체도 진행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래도 근시가 진행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가 끝나고 대학교 진학하신 후에, 그러니까 만으로 따져서 최소한 18세는 넘은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라식 수술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실제로 지금은 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칼을 이용해서 검은동자의 뚜껑을 열어주는 그러한 라식 수술 방법과 최근에 아주 진보된 방법의 하나인 펜토세컨이라는 특수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칼 대신 뚜껑, 그러니까 검은동자의 뚜껑 자체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그러한 종류의 라식 수술 방법도 현재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식적인 칼을 사용하는 라식 방법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뚜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의 라식 수술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라섹이 좋냐 라식이 좋냐를 논의하려면은 우리가 각각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라식 수술은 수술 과정 중에 각막 절삭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각막 절편이라는 뚜껑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 때 눈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각막 절삭기가 눈에 삽입될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라섹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막 두께가 너무 얇거나 깎아내야 될 양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즉 안경 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라섹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식 수술할 때 만드는 그런 절편이라는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덮게 되는데 그게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라섹 수술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식 수술도 두께가 충분하고 눈 크기도 적당히 큰 경우에는 적응이 된다면은 수술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수술이고, 라섹 수술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라식 수술이 되는 걸 라섹 수술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섹 수술 후에는 시력 회복 속도도 굉장히 더디게 되고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통증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고, 라식 수술처럼
휴가를 내지 않고 주말에 수술하고 일요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회복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가를 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응이 되는 눈을 정확하게 라식이 적응이 되면 라식 수술을 하고 라섹이 되면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라섹 수술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 종류에는 크게 매몰법, 절개법, 부분절개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몰법부터 설명드리죠. 매몰법은 실밥을 관통시킴으로써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장점으로는 빠른 회복과 자연스러운 쌍꺼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요,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별로 없거나 근육이 두껍지 않고 피부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회복 기간은 수술 후 이틀 뒤면 어느 정도 붓기와 피하 출혈이 소실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중 혈관을 건드릴 경우에는 출혈이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개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개법은 말 그대로 절개를 가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장점으로는 실제로 절제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진 경우나 지방이 많은 경우나 근육이 두꺼운 경우 그리고 눈썹이 닿을 경우에도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요, 수술 후 피하 출혈과 부종들과 같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꽤 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회복 기간은 2주 정도면 피하 출혈과 부종은 어느 정도 소실됩니다. 다만 피부 반은 결국 절제를 가한 피부의 상처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나 소실이 됩니다. 백내장의 치료 방법은 수술적으로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으로 만든 수정체를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기 백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로 진행을 지연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은 투명 각막의 절개창을 만들고 3-4mm가량의 작은 절개창을 만든 다음 초음파로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3mm 정도의 저평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 회복은 백내장의 정도, 환자의 상태,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수일 내에 정상 시력이 나오게 되지만 안정되기까지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 후 가벼운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인 경우에는 아주 생활 환경이 좋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세나 5세, 여기서 말씀드린 4세나 5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세 정도가 되는 만 나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4세, 5세 정도에 보통 의무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야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희 소아안과 연구회에서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력이 태어나서 별로 안 나오다가 발달이 돼서 4, 5세 때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하고 7세 정도 되면 완성이 되는데 이 7세 이전에 정확히 교정을 해서 안경을 껴주면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 8, 9세가 넘어서 와서 시력 교정을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의사 가운에 대한 겁이 너무 많지 않은 경우라면 한 5세 정도, 그러니까 만 6세 정도에는 늦어도 시력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녹내장의 증상은 녹내장의 형태가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시력 감소, 눈물 흘림, 각막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안압이 올라간 쪽 눈에 편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만성의 경우에는 이런 분명한 증상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시야가 주변부에서부터 서서히
협착되어 오다가 아주 말기가 돼서야 시력이 감소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녹내장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적인 선택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압을 낮추는 약물을 눈 안에 투여하여 안압을 낮춤으로써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의 성공률은 평균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약물 치료에 비해서 위험도가 좀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그 중간 단계로 수술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 받는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렌즈를 끼고 나서 눈이 충혈될 수 있는 원인 중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렌즈에 의해서 각막에 스크래치나 상처가 나서 충혈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물이 들어왔다 나갔을 때 이렇게 충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 속에 즉 안구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도 충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충혈이 돼가지고 렌즈를 뺐더니 뭐 바로 충혈이 없어지고 좋아진다. 그렇다면은 그 렌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충혈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렌즈를 낀 후에 충혈이 된다면 바로 렌즈를 빼는 것이 좋고 조속한 시간 내에 안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눈이 이제 눈 안쪽, 코 쪽으로 몰리게 되는 사실을 내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사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후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천 내사시인 경우에는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 즉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너무 어린 아이들 막 뭐 6개월, 7개월, 8개월 되는 아이들은 정확히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돌 안팎 지나서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내사시 중에는 조절 내사시라고 해서 안경으로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시 도수가 높을 때 이 원시 안경을 끼워주지 않으면은 그럼 눈이 안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절 내사시가 아닌 후천 내사시인 경우에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선천 내사시와는 달리 뭐 발견 즉시 수술을 해주거나 이렇게 막 조급하게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진료 후에 돌아간 각도가 안정되면 수술을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형태의 사시가 외사시입니다. 외사시. 아까 말씀드렸던 코 쪽으로 모이는 걸 내사시라고 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귀 쪽으로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사시라고 하는데 간헐 외사시라는 형태가 가장 많고요. 간헐 외사시는 말 그대로 때때로 눈이 외짜서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근데 모든 외사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에 적응이 있는데 돌아가는 각도가 굉장히 많다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항상 나타나는 사시로 변했다거나 또는 이 사시에 의해서 시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외사시의 수술 시기는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가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한 이후에 또 컨디션에 따라 돌아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 번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가장 많이 돌아간 각도가 찾아지면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은 한 7, 8, 9세 때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각도도 크지 않고 시기능도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굳이 8, 9세 때, 7, 8, 9세 때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도가 너무 작아서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시기능에도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평생 수술을 하지 않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사시가 있습니다. 수직사시는 이 사시가 눈 시력이나 다른 시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미용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싫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수직사시 때문에 머리를 기울이거나 턱을 들거나 고개를 돌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은 안면 비대칭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 이쪽 얼굴은 발달이 안 되고 반대쪽은 과형성되는 비대칭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면은 수술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